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반대를 딛고 과연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바이든의 초대형 부양책의 내용 그리고 수혜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많이 예고는 했지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발표가 돼서 미국 시장에 증권 시장에 조금 많은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갑자기 그 깜짝 발표라기보다는 준비되었던 발표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이미 일정 부분은 그거를 주가에 반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당일과 오늘 그것을 지켜본 이제 아시아 증시까지는 상당히 좀 차분하게 그것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막 그린 뉴딜 발표했듯이 미국도 상대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항만 뭐 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이런 그 차세대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이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제 그 기술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온 것들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그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도 5% 이상 오르고 IT 회사 주가들이 좀 좋았는데 이게 부양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조금은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바로 반론들이 나오는 게 과연 그러면 미국의 대규모 충전소 망을 깔아주는 게 테슬라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유럽 같은 케이스도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는 테슬라보다 지금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르노 닛산이나 심지어는 우리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 판매량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전기차에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의 그런 대규모 그런 전기차 충전 망을 깔아주는 것 자체를 사실은 테슬라 혼자 수혜를 누리다기보다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같이 누린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지난 한 달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뭐 특별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비율이 한 2%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에 있는 그 서프라이 체인과 관련된 전기차 회사들 간에 2023년까지 무려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서프라이 체인망을 건설하고요. 또 소비자 의식 개혁뿐만 아니라 구입 시 보조금을 주는 우대 정책을 좀 도입해달라고 백악관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50만 개 충전소 설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재가 나온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 우리 시장에도 국내 증시에도 그러면 이 부양책 효과가 좀 아직 나타나려면 뭐 확실하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양책이 지금 발표는 됐지만 완전히 완성된 거는 아직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러니까 첫 단추를 낀 것이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라서 너무 섣불리 이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튼 뭐 발표 규모로만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니까 뭐 GDP의 거의 10% 정도 달하는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소 소장님 우선 발표 내용을 좀 하나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또 이게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투자가 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제 그 공약이었죠. 빌드백 베터, 더 좋은 재건을 위해서 호주머니가 찢어지도록 쏘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노후, 도로라든지 교량,
철도와 관련된 교통망 정비에 무려 6,210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뭐 교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노후화됐는데요. 대부분이 1950년부터 70년 사이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 또한 그 100년 가까이 된 상하수도 가스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 토목공학협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5단계로 나눠서 봤는데 그중에서도 D 플러스 현재 상태는 나쁜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인프라 사업에 좀 더 치우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아무래도 7개 전선에 걸쳐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무려 3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결국 지원이 되겠네요. 500억 달러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뽑아내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차이나 플러스 1, 차이나 플러스 2, 3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아메리칸 플러스 1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플러스 1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미국과, 주요 핵심과 관련된 군사, 안보, 첨단 산업, 특히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생산을 독자 시스템을 갖춰가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동맹국과 함께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돈을 쓰기로 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AI라든지 바이오와 관련된 비방위 연구 개발비로도 1,8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초고속 통신망 전비에 1천억 달러를 쏘기로 했고요. 또 기존의 전력망을 초고압 송전망으로 바꾸는데 1천억 달러.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2030년까지 충전 설비 50만 개를 마련하는 1,740억 달러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에서 지금 제조분 3천억 달러. 이게 이제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중국의 도저히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 왜 민주주의 대 독재 구도로 맞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과 미국이 이런 경제 구도에서도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이것도 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 보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이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은 빨리 회복을 하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전년 대비 작년에 중국이 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이 미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수출이 더 많이 늘어서 작년보다 한 10% 이상 더 늘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으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여전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게 돈을 풀다 보니까 미국의 수요가 한 1% 포인트 늘어나면 중국의 GDP가 0.08% 올라간다는 서로가 상당히 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극복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슈라서 생각보다는 이제 이것이 좀 잘 진행되기를 미국 내에서 바라긴 하겠지만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중국의 그런 제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수요를 여전히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 소장님, 아까 이 반도체 500억 달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인텔도 왜 200억 달러를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확고히 키우겠다. 중국이 못 쫓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8개 신산업뿐만 아니라 7대 중점 투자 분야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신소재나 항공 엔진, 또 반도체, GPS 기술, 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테크와 관련해서는 성장이 지금 앞으로 연평균 투자만 7%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속도라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GDP를 중국이 따라잡을 수가 있고요. 또 2035년 경우에는 미국의 GDP의 1.5배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X 충격, 그러니까 시진핑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급해졌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칸 플러스 원 전략, 그리고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키기
구축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그 공급망 체인을 구축하듯이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독자적인 그 구축망을 구축할 거고 이거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수록 네. 국내 증시에서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송재영 센터장님, 어제 인프라 계획 좀 뜯어보면 뭐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네. 이게 인프라 투자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왜 인프라냐라는 예. 이제 사실 비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좀 그러니까 끼워넣은 그러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미국은 2년마다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기타 상하원 선거가 있었지만 예. 내년 11월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예, 11월에 이제 상하원 도지사를 뽑는 그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V자 회복을 많이 다행스럽게 하고는 있고 특히 취업이 중요한데요. 소득 분위를 4개 분위로 나누면 상위 3개 분위는 상당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많이 취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밑에 있는 4사 분위 제일 못 사시는 분들. 네, 보통 1분위, 2분위게 되겠네요. 하위층. 네. 제일 하위층이 오히려 좀 그러니까 리커버를 어느 정도 하다가 7%에서 멈춰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실업이 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자, 이 바이든이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는데 뭐 일단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시기에 목표는 연 중반에 뭐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야의 대립구도, 민주와 공화의 대립구도로 볼 때 어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증세는 환영을 하지만 SOC는 환영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각 계파들 간의 이하 집산이 좀 커지면서 합의점을 좀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증세 내용, 바이든이 얘기한 이 증세 내용부터 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이야기 나오는 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거죠. 28%까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다시 리셋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뭐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득세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되는 게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거고요. 또한 그 연봉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재 37%지만 앞으로는 39.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2배인 21%까지 증세시키고요. 또 지금 거론되는 게 93년도 이후에 18.4%로 고정되어 있는 유류세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탈세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이 회계상의 이익에 대해서 최저 15%를 징수하는 미니멈세 도입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최저한 세율도 올리겠다. 15%에서 뭐 20%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겠다. 세금을 그 정도 내란 얘기인데. 뭐 하여튼 경기 부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더 거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군요. 이제 공화당은 이 세금 더 내는 것은 싫다. 인프라 투자 계획 취지는 좋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의 반대가 이렇게 강하다면 바이든의 이 경기 부양책,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통과가 될까요? 일단은 서로 합의점을 찾는 선에서 그 소위 그 세율 인상안을 일정 부분 줄이고 또 투자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 트럼프 이전엔 35%였던 거를 21%까지 줄였다가 지금 절반 정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14%포인트를 줄였다가 지금 7%를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공화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치적을 어찌 보면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그 닭이 뭐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쉽게 이게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깨끗하게 통과되기보다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끌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미국 의회에서 보면 초당파 의원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재정 건전파라고 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이 되고 재정 있는데요. 건전파들. 예, 그래서 이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법인세가 이제 인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5만 9천 명 정도가 장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세가 또 장기적으로 GDP를 0.8% 떨어뜨리고요. 임금은 마이너스 0.7%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는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례를 사용해서 민주당이 전부 다 동참을 해서 찬성표로 던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상원이 50대 50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데 뭐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군요. 통과시키려면. 그러면 세율을 이렇게 올릴 경우에 지금 GDP가 줄어든다는데 증권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는데 뭐 제대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증시에 좀 부담면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략 이 정도 올릴 경우 예측되는 게 미국의 그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비해서 한 7% 이상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주당 순이익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의 만큼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미국의 지금 지난 1년간 또는 10년간 끌어온 게 미국의 대형 그 기술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니 뭐 지금 뭐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니 위에 팡이라고 불리는 애플이니 다 그런데 그네 회사들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다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들이 해외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대형 기술주들한테는 조금 더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신네들의 최고의 경쟁력인 대형 기술주들의 깃발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화당이 좀 더 강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치 국면이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자들에 대해서 주식 차익 거래에 대한 과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계속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은 올해 달러 부채 상환금이 무려 7,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신흥국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신흥국 쪽에서 자금들을 회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의 은행 위기가 신용 위기로 전개되고 또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경제 위기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미국은 좋아지지만 다른 신흥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이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그 자체가 기업들에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올린다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 경기 부양의 플러스 효과를 볼 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해봤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같이 비교할 만한 상황은 딱히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아까 이제 소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해주셨던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 정도에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가면서 신흥국에서 돈이 쫙 빠져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터키니 뭐 이런 데가 상당히 아르헨티나니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그때하고 지금에 비해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가 있냐면 그때만큼 신흥국의 투자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빠져나와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있어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사놨어야지 충격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제 전미 경제학자 그 포럼이 있었는데 그네들의 기본적인 컨셉도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우리의 이런 예상에 의하면 결국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천문학적
심각적인 그런 재정 적자, GDP에 거의 15% 이상 육박하는 적자, 이 역대급 적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통상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의 방향성 자체는 약세로 갈 거라고 미국의 경제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 방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학자들, 미국의 전미 경제학자들은 재정 적자의 방향성이 내년까지도 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좋은 거는 있는데 재정 적자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은 달러의 방향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방향이 우리 신흥국 증시, 뭐 한국 같은 증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달러 강세로 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선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달러의 약세를 전망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다.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달러 지수는 선진국 대상이지 않습니까? 유로가 59% 이상 되는 비중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는데 결국은 유럽도 지금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유럽의 성장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 수 있을 때는 제 상황이 조금은 역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거기 안에서 제가 덧붙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10년 이후에 법인세를 7번 인상을 했는데요. 법인세를요? 근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건 4번 정도 되니까 확률상으로는 한 65에서 70% 될 겁니다. 7번 중에서 4번 정도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영향이 전쟁이라든지 대내외과 불안, 금융위기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유동성을 지금처럼 많이 풀어주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생산성이 늘어날 때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규모 윤정기 화폐를 통해서 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경기 부양제를 쓴다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당시 증시 상황,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건설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또는 우리 IT 이런 부분에는 좀 그래도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일 그 정말 2조 달러 그다음에 이달 말에 추가적인 그 제2편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2편의 내용은 뭐가 되는 내용이 아직 확실히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디테일들은 아마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대략 다 합치면 한 4조 달러가 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그러한 오래된 그런 SOC 투자가 늘어나면 사실은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지금 철강사업 가격이 철강 제품 가격이 역대급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 철강 제품 가격이 잘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올해 일부 줄이긴 하지만 중국의 그 지방 정부의 그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더 가세를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원자재 투자, 철강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의 호황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한국의 그런 관련된 그 유관 업체들이나 업종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뭐 노동자 임금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고요. 근로자 임금이 그렇죠. 토지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좀 살아나긴 합니다. 그 때문에 올해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연율로 3.1%지만 2분기에는 연율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7.5% 전후까지 높아지는데 중국이 6%대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 게임을 즐기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줄지만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은 미국과 관련된 그 경기 회복이 우리 수출은 현재 3월달에 16%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책에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왜 국내 기업들이 네. 그런 관련 미국 기업들 좀 인수를 하고 투자를 좀 했지 않습니까? 수소 관련 회사에 뭐 SK라든지 한화가 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소위 그린 비즈니스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지금 연초 대비 이제 그 크린 에너지 ETF 같은 대표적인 아이쉐어 크린 에너지 ETF 같은 것은 보통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요? 예.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고 옥석가리기들이 있긴 할 텐데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 수혜를 볼 겁니다. 근데 워낙 그걸 기대감으로 작년에 워낙 많이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지금 2조 달러의 그런 부양책이 나온다고 바로 주가가 반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조금 아까 그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지금 그 OECD에서 IMF와 OECD에서 발표한 최근 3월 초 발표 자료에 하면 대략 6.5% 미국은 예상을 하는데 중국이 6% 타겟은 말은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대략 한 8%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8%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성장을 하면 중국의 수혜를 당연히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전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중국은 대개 좀 보수적으로 6% 이상을 얘기한 거고 대략 시장은 한 8% 정도 보고 있고 미국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한 6.5%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해서 서로 자꾸 누가 주도주가 되느냐 움직임이 있는데 그동안 좀 성장주들 조금 부진했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채권을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성장주한테는 최고의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먼 미래에 나올 이익을 땡겨오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 자체가 성장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 소장님,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4개 품목, 왜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바이오 4개 품목의 공급망을 조사해서 계획을 좀 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번 대책과 하면 보면 미국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싶다는 그 의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연관 관계는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 재구축 관련해서 뭐 반도체, AI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조업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통망 정비까지 들어간 걸 봐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모든 그 상상과 관련된 시스템을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이라든지 전력망, 통신망이 깔리면은 빠른 속도로 이런 제조업이 회귀되고요. 또 많은 투자와 관련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뭐 첨단 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으로 속속 진출하지 않을까. 특히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가속화시키는 정책들을 쓰면서 독자적인 그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이거와 관련된 투자들을 미국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에 더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투자를 실제 늘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전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이제 갖춰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표준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그 부품 기업들, 소재 기업들까지도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진출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재영 센터장님, 우리 증시는 요즘 뭔가 이게 뭐에 다 걸려 있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이 어떤 특징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상하폭도 좀 적은 것 같고 이 좀 조정 장세입니까?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뭐 그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면 이제 기간 조정의 장세고요. 이제 기간으로 이제 우측으로 좀 재미없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횡보 장세를 지금 박스권 안에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이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신용을 끌어당겨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이제 신용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소위 증권사들의 신용 투자 룸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빌려가서 한도에 꽉 차 있다. 추가로 더 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그런 매수세가 지금 못 나오는 거고요. 기관이 계속 팔았습니다. 특히 연기금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연기금이 파는 매도세 자체가 일단락 돼야만 이제 들어갈 텐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4월부터는 실적 장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찬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또 추가로 발표가 있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뭐 네, 뭐 그 부분도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교육과 관련된 대학교 무료 교육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좀 더 확대시켜주는 이런 그 시정 정책, 그 격차 시정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 그 좌파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더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그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 작업이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미국 산업 구조 조정을 좀 더 확실히 땡기겠다는 거고요. 또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이 취하는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변화를 충분히 활용해야지 어느 정도 그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적장으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쪽은 이런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조영찬 미국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